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과 관련해 미국은 비핵화 협상에 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의 연말 도발 가능성을 알고 있지만 도발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도 한국당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또 이른바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협상 역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정책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대화에서 우리 대표단은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할 방침인데 오는 24일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진전된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이 중단된 경위와 배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입니다. 대규모 사상자가 난 상주 영천고속도로 블랙아이스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정부의 관계기관 합동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조사단은 2차 사고 원인과 함께 고속도로 운영사의 안전조치 미비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서울 낮 기온이 11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웃도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점차 흐려져 중부지방은 오늘 밤부터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 이어가겠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막판 타협점을 찾기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한국당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 역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한국당 지지자 수백 명이 국회로 몰려와서 난입을 시도하면서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오늘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은 끝내 열리지 않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전 11시로 예고됐던 여야 3당 교섭단체의 원내대표 회동은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불참 선언으로 무산됐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하수인 역할을 한다고 비판하면서 회동 참석이 아닌 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장실에서 끝까지 참석을 기다렸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회동이 무산된 뒤 지금 상황이라면 본회의 논의조차 어렵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오늘 본회의 개의 여부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주 여야 교섭단체를 상대로 오늘까지 본회의 개의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관련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곧바로 본회의 개의를 강행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여야의 가장 큰 관심사인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안이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일단 본회의를 열고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할지 아니면 여야 합의 여부를 조금 더 지켜볼지 문 의장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가장 쟁점인데 여야 입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요? 네, 여야 모두 아침 회의에서부터 4+1 협의체 상대들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른바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과 관련해 중진들 재선 보장용 석패율 제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상 정의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역시 선거법 협상이 개혁은커녕 구태 정치인들의 연명장치로 전락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4+1 합의가 불발될 경우 선거법 원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에 대해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처럼 선거법 협상을 놓고 여야 그리고 야당 사이의 입장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어서 극적인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자 그런데 조금 전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소동이 이어지고 있는 장면 저희가 일부에서 잠시 그 상황을 보고 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앞서 오전 11시쯤부터인데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국회로 몰려와 불법 난입을 시도하면서 국회 본청으로 불법 난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추진을 규탄하는 자유한국당의 행사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해당 행사에 참여했던 한국당 지지자 그리고 보수 성향의 인파들이 모여 벌인 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찰은 해산 명령을 하는 동시에 병력으로 인간 벽을 만들어 진입을 막고 있고
국회 본청의 모든 출입문은 현재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는 유인태 사무총장까지 직접 정문 부근으로 나와 상황을 보고받고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의 이른바 연말 협상 시한을 앞두고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약식 회견을 열고 북측 대표를 향해서 당신은 나와 어떻게 접촉하는지 알고 있다. 어서 만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하영 기자. 네, 외교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비건 대표 어제 입국했는데 오늘 오전부터 상당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군요. 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오전 9시쯤 외교부 청사에서 조세영 제1차관을 접견하고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도 회담을 했습니다. 조 차관은 비건 대표가 미국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된 걸 축하하고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도훈 본부장과도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북핵 협상 수석대표 협의에 들어갔고 9시 20분쯤부터 1시간 정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약식 회견을 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떠났습니다. 이어 11시부터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하고 북미 간 대화 진전 가능성 등 현재의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비건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는 건 1년 3개월 만으로 지난해 9월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접견한 뒤 처음입니다. 접견은 모두 비공개로 이루어졌는데 최근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북미 비핵화 실무 회담과 북한의 중대 시험 담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걸로 보입니다. 또 비건 대표가 제안한 대북 접촉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이 정보를 공유하며 전략을 조율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도훈 본부장과 비건 대표 약식 기자회견도 가졌는데요. 자, 주목할 만한 내용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이번 약식 회견은 비건 대표가 자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리 준비한 글을 읽는 형식으로 약식 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북측에 메시지를 전달한 건데요. 비건 대표는 이 자리에 온 것은 북측과 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협상의 문을 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우방국에 대한 적대적인 말을 쏟아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평양과 뉴욕, 싱가포르, 또 하노이, 판문점 등의 회담을 열거하면서 북한도 우리를 알고 우리도 북한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특히 북한이 계속해서 연말 시한을 강조하고 있는데 미국은 협상 시한이 아닌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새로운 길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함께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며 특히 북측의 협상 대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빨리 만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Here today, let me speak directly to our counterparts in North Korea. It is time for us to do our jobs. Let's get this done. We are here, and you know how to reach us. 또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하건과 관련해 이 크리스마스는 성스러운 평화의 계절을 의미한다고 말하며 회견을 끝맺었습니다. 이도훈 본부장은 4달 만에 비건 대표 방안은 중요하고 민감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면서 협상이 재개되면 이 북한이 관심을 표하고 있는 모든 관심 사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장하영입니다. 최근 북한의 2차례 중대 시험과 관련해 미국 로켓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주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분석했다고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VOA에 북한의 화성 14형과 15형 미사일은 미국 어디로든 핵무기를 싣고 날아갈 수 있고 ICBM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진입체를 만들지 못한 나라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도 북한의 ICBM 사거리는 이미 미 본토를 충분히 겨냥하는 수준이고 충분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8주기를 하루 앞둔 오늘 업적을 강조하고 추모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오늘 대중의 1심 단결을 김 위원장의 업적으로 꼽고 수많은 정치가가 이룰 수 없었던 온 사회의 1심 단결을 역사상 처음으로 가장 완벽하게 실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또 북한이 여러 고비에도 김 위원장의 헌신과 지도 덕분에 화학공업에서 자력갱생을 이룩했고 김 위원장이 죽기 직전까지 인민에 더 많은 생선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현재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의 배경과 함께 또 이른바 유재수 구명 배우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윤학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조 전 장관 언제부터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네, 조 전 장관은 앞서 가족 관련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조사실로 올라갔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가족 관련 수사에서는 일일이 해명하는 게 구차하다며 진술을 거부했는데요. 오늘 출석한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 해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족 수사와 달리 감찰 무마 의혹은 민정수석 시절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것인 만큼 적극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검찰 조사의 핵심은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정상적인 감찰을 중단시켰느냐 여부입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유재수 비위 첩보의 근거가 약해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며 민정수석으로서 자신이 중단 결정을 내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은 오늘 감찰 중단이 직권 남용이 아닌 정상적인 권한 행사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앞서 유재수 전 부시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당시 청와대가 중대비리 상당 부분을 이미 확인했거나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조 전 장관이 비위를 알면서도 감찰은 무마했다며 직무유기를 했다는 시각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과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의 이유를 놓고 치열한 진실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 전 장관이 여권 핵심 인사들로부터 유재수 구명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도 조사의 핵심 쟁점입니다. 검찰은 이미 김경수 경남지사와 청경득 청와대 행정관 등을 불러 구명 청탁 의혹을 조사했지만 당사자들은 관련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재수 감찰 무렵 여권 핵심 인사들로부터 수차례 전화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구명 청탁의 실체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YTN 안윤학입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이틀째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시장은 어젯밤 11시쯤 귀가한 데 이어 오늘 오전 10시쯤 다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김 전 시장은 취재진에게 어제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상세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고 관련 증거 자료도 충분히 확보한 걸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어제 조사에서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이 청와대에 제보한 문건과 청와대가 경찰청에 하달한 첩보 문건이 일부 다르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사상자가 난 상주 영천고속도로 블랙아이스 다중추돌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자 관계기관이 오늘부터 합동조사에 나섭니다. 조사단은 추돌 사고 원인과 화재 등 2차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관리회사의 안전조치 미비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20여 명의 조사관을 투입해서 사고 조사를 먼저 시작한 경찰은 사고 당시를 기록한 고속도로 관리용 CCTV 영상과 일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했습니다. 지난 14일 새벽 상주 영천고속도로에서는 2건의 블랙아이스 사고로 모두 7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으며 차량 8대가 불에 타고 35대가 파손됐습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정책 대화가 3년 반 만에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수출 규제를 풀라는 우리 정부 입장에 일본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는데 도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황보연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한일 정책 대화 3년 반 만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한일 정책 대화는 오전 10시부터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회의실에서 시작됐습니다. 전략물자와 수출 통제 관련 협의를 위한 정책 대화는 2016년 6월 마지막으로 열린 뒤 중단됐다가 오늘 3년 반 만에 재개된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호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이, 일본에서는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 대표로 나왔습니다.
이단 무역관리부장 등 일본 측 일행이 먼저 회의장에 도착한 뒤 1분쯤 후 입장한 이호연 국장 등 한국 측 일행을 맞이해 가볍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본격적인 정책 대화에 앞서 한일 대표단은 취재진과 만났지만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산업부 이 국장은 어제 저녁 김포공항을 출발해서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에서 각각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의에 임하는 입장을 짧게 밝혔습니다. 이 국장은 일단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다. 그리고 양국이 서로 수출 관리 제도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로 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출 규제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반도체 소재 등 세계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그리고 수출 우대 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만 뺀 조치를 일본 정부가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을 분명히 밝힌 셈입니다. 네, 대화 자체도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또 어떤 진전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오늘 정책 대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다뤄집니까? 네, 한일 양국은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과장급 준비회의를 했고 지난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국장급 준비회의를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 정책 대화의 의제가 결정됐습니다. 즉 민감 기술 통제와 수출 통제 시스템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한 겁니다. 당초 일본이 우리 정부의 수출 통제 시스템 등에 문제가 있다면서 수출 제재 조치를 내린 만큼 일본이 생각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우리 정부가 그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아직 성급하긴 하지만 일본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결국 문제가 다 해결될 경우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지야마 일본 경제산업상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책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이 하나하나 해소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대화는 특히 오는 24일쯤 중국에서 열릴 것으로 관측되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때문에 더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정상회의에 앞선 사전 조율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어느 정도 진전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다만 오늘은 수출 관리 체제를 자세히 들여다보자는 입장이 강해서 가능한 한 빨리 수출 규제를 7월 이전으로 돌리자는 우리 정부 생각과는 온도차가 있어 보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당장 우리 측이 원하는 쪽으로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올해 전국에서 거래된 주택 가운데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이 처음으로 4%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 업체 직방이 지난 11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공개된 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억 원 초과 14억 원 이하의 주택 거래 비중은 2.7%, 14억 원 초과는 1.7%로 집계가 됐습니다. 두 가격 구간의 거래를 합치면 4.4%로 지난 2006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직방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14억 원 초과 주택의 거래량은 올해만 468건으로 처음으로 10,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직방은 이와 함께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 시장이 빠르게 커가면서 주로 아파트에 집중되는 양상이라며 임대 수익보다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성향이 강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국내 총생산, GDP와 비교한 가계부채 비율 확대 속도를 따져보면 한국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한국의 명목 GDP와 비교한 가계부채 비율은 92.9%로 나타났습니다. 43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8번째로 높았고 최근 1년 동안의 상승폭은 2.6%포인트로 홍콩과 중국에 이어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는 2047년엔 두 가구 가운데 한 가구꼴로 65살 이상 고령자 가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가구 특별 추계 자료를 보면 65살 이상 고령자 가구 비중은 2017년 20.4%에서 2047년엔 49.6%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남과 경북 등 9개 시도는 고령자 가구 비중이 50%를 넘고 서울 46.4%, 경기는 46%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체 가구 가운데 1인 가구 비중은 2017년 28.5%에서 2047년에는 37.3%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음주운전은 물론 이 사고 피해도 크게 줄긴 했는데 과연 각종 모임이 많은 연말인 요즘 어떨까요? 김지환 기자가 단속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9월 군 휴가를 나왔다가 만취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 씨. 안타까운 희생에 공분이 커지면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최대 무기징역을 적용할 수 있고 지난 6월부터는 음주단속 기준까지 강화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1년, 실제 효과는 컸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음주운전이 28% 넘게 줄었고 음주사고 피해도 사망은 33.8%, 부상은 31.6% 감소했습니다. 경각심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과 그리고 반드시 음주를 하게 되면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는 데 있어서 하지만 술자리가 잦은 연말이 되자 경각심이 느슨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단속 예고를 했는데도 지난달 말부터 불과 10여일 만에 발생한 음주사고만 100여 건, 부상자는 200명에 육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곳처럼 술집이 몰려있는 골목 인근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조금만 마셨다며 봐달라고 읍수하는 운전자부터 뭐 주잔 드셨어요? 소주 두 잔? 반주로 소주를 반병이나 마신 채 위험천만한 주행을 한 50대까지 단속 양태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일단 정지가 넘어갔습니다. 0.043 23시 08분.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해를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 점 잊지 마시고 술을 한 잔이라도 하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경찰은 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는 이른바 스팟 단속을 실시하는 등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네, 국회 본회의 개의는 오늘 또 불투명해졌습니다.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싸고 꽉 막힌 국회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김영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오늘의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국회 협상 테이블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이런 상황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강대강 대치도 문제지만 4+1, 이 협의체에서도 지금 선거법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한 모습인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민주당이 가장 핵심적인 어떤 원칙들을 다 흔들고 있는데 니를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자세니까 대기업이 중소 하청기업들 단가 후려치기듯 대기업이 중소 하청기업들 단가 후려치기듯 협상이라는 의미가 크게 없는 겁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후려치기라는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협의 파트너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나 존중이 없지 않냐 생각됩니다. 자신들의 어떤 비례대표 의석수를 몇 석 더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크게 흔드는 것에 대해서 그 당에서 요구하는 개혁안은 자신들의 몇몇 중진 의원들을 살리기 위한 그 집착과 함께 일종의 개혁 알박기. 네. 패스트트랙 법안들 정말 산 넘어 산인 이런 상황입니다. 한국당과 민주당 협상도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요. 4+1 협의체 안에서 단일화도 지금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말 그대로 지금 선거법과 관련된 전국 자체가 말 그대로 시계 제로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거대 정당인 한국당과 민주당이 지금 핵의 문제 때문에 또 저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종의 그러니까 먹구름이 꽉 끼어 있다고 한다면 또 4+1에서는 지금 단일한 선거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두고 상당히 조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말 그대로 그건 또 거기에서는 또 미세먼지가 꽉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이 상당히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인데 안개 가장, 미세먼지까지. 예, 그렇죠. 먹구름에다가 미세먼지까지 예. 해서 말 그대로 시계 제로인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원래 225에 75, 그러니까 지금 기존 원안대로 한다면 지역이 225, 비례가 75인데 이걸 좀 조정해서 지금 지역 250에 비례 50 아닙니까? 이기다가 그러니까 준연동제 50% 그러니까 연동률을 그러니까 적용할 경우 이 경우에도 민주당이 사실상 가져갈 수 있는 비례대표의 몫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례대표 50석에 관해서 연동형을 적용하는 비율, 즉 그 캡을 씌우는 비율을 한 30석 정도만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인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원래 선거법을 이게 지금 개혁하려고 하는 취지가 이 지금 그러니까 득표에 따라서 그러니까 득표에 따른 비례로 그러니까 의석을 하자는 그런 원칙 자체가 다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막판에 민주당이 너무 당리당략만 챙기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정의당의 생각인 것이고요. 반대로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연동형 50%에다가 캡을 만약에 30석 정도 세운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정의당 의석보다는 한 2배 정도 시뮬레이션 해보면 한 2배 정도 늘어날 수 있는데 너무 과도한 욕심을 정의당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양당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밥그릇 싸움을 하는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잠시 뒤에 조금 더 짚어보기로 하고 일단 민주당에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단가 우리치기다라는 정의당 그 심상정 원내대표의 발언에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심상정 의원이 얘기한 거 맞죠. 지난 4월 24일 날 패스트 트랙으로 올려놓을 때 가만히 있다가 그때는 연동형 50% 그리고 석패율 제대, 권역별 다 집어넣고 나서 통과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보니까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이게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의석에다가 지난 2016년도 총선에서는 당시 더불어민주당이요. 호남에서 3석밖에 못 얻었지 않습니까? 호남이 28석인데요. 이번에 만약에 다 석권을 해버리면은 지역구 의석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 비례 의석은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제 내부에 이제 그 반발이 생기니까 입장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큰 틀 속에서 보면 저는 선거제도를 한 88년서 30년 동안 연구한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회개하고 황당한 건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막 누더기로 만들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50% 연동형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거기다 연동형 캡을 집어넣고 석패를 집어넣고 권역별로 집어넣고 지금 의석 배분 산식과 관련돼서 6개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유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던진 표가 어떤 후보자가 당선된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를 하게끔 되는 선거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고요. 정말 정의당도 타협을 한 거거든요.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한다면 왜 50%를 합니까? 100%를 해야죠. 저는 50% 연동이라든지 또는 뭐 연동형 캡이 전부 다 위헌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표를 가지고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막 바꾼다는 것은요. 오히려 처음에 정직하게 정의당도 의석수를 200, 100 중앙선관위처럼 그리고 권역별로 하고 100% 연동형을 했다고 한다면 그게 정직한 건데 결국은 지금 50% 연동형 해놓고 나서 나중에 수세에 몰리니까 서로 밥그릇 싸움하는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낯뜨겁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각 당이 한 석이라도 더 가져오려는 이런 이해관계가 맞물리다 보니까 협상이 진행될수록 지금 더 복잡해지는 그런 안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가장 큰 이견이 있는 부분이 연동형 적용 그 의석의 상한선이죠. 민주당이 갑자기 또 들고 나온 건데 연동형 캡과 또 석패율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오늘 윤수아 정의당 원내대표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연동형 캡을 적용하는 방식을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면 수용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을 비췄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는 병립형에서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지금 구조로는 좀 숫자도 줄어들고 그래서 한 4 내지 5석밖에 안 되는데 캡을 씌우면 그쪽에서 한 10여 석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더 높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 말씀이 맞아요.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라는 것 이런 때 쓰는 것 미세한 부분만 이제 조율을 하면 되는데요. 예. 거기에다가 우리는 그런 요구를 했어요. 만약에 캡이 네. 이렇게 30으로 제약되는 저희들은 거기에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계속 고집해서 이렇게 한다면 네. 이것은 연동형의 본 뜻을 훼손하는 것이니 한 2분만 해야 된다. 21대 총선에만 한정해서 해야 된다. 이건 대단히 지금 느닷없이 이렇게 된 것이니까요. 일단 수정안이 250에서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연동률 한 50% 정도. 그런데 민주당이 이게 연동률이 높을수록 정의당에 유리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한을 정하자 캡을 네. 씌운 이런 상황인데 정의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을 해야 되니까 지금 윤소아 네. 원내대표가 이걸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면 수용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일단 정의당 입장에서 일종의 내놓을 수 있는 고육지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육지책이다. 어제 이인영 그러니까 민주당 원내대표가 4+1 선거법 협상 중단을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원래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지금 지역구 225, 그러니까 지금 비례대표 75 네. 그걸로 표기를 붙이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정의당 입장에서 원하는 대로만 통과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훨씬 더 좋죠. 그럼에도 가면 정의당은 왜 가면 이 협상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느냐. 또 다른 원안 자체가 이 지금 패스트트랙 원안대로 그러니까 표결을 붙일 경우에 그 자체가 부결될 수가 있다. 그러면 아예 그러면 선거법 이 개혁 자체가 완전히 물 건너가고 현행과 같은 똑같은 선거법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조금이라도 진전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준 연동제라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금 그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상한 그러니까 지금 250대 50으로 하고 이 지금 그 이 연동형 적용되는 캡을 30으로 하더라도 시뮬레이션하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현행보다는 분명히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상당히 모양새 있는 구겨지지만 일종의 실리를 취하자는 생각을 내심 굳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의당이 이런 식으로 태도를 상당히 그러니까 입장을 물린다고 한다면 4+1 상황에서의 선거법 단일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하면은 부결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법 원안 상정은 국민 협박이다 정의당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군요. 왜냐하면 지금 원안대로 한다면 75석이 비례대표가 되면요. 전부 다 해서 지역구 의석이 너무 많이 줄게 되는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 이제 대한신당이라든지 민주평화당이 특히 호남 지역에서 지역구가 많이 줄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주당의 의원들도 자신의 지역구가 없어지는 현재 225대 75는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거는 분명하게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나름대로 협박을 하고 있는데 또 심상정 지금 대표 같은 경우는 좋다 그런 식으로 한번 협박을 해봐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로 얘기하는 과정을 보면 너무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실질적으로 YTN이 조사한 12월 9일 날에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 가지고 현재 말하는 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도 거의 비슷해. 오늘 나온 정당 지지율이랑 민주당이 40%고 한국당 31.4, 정의당 7.0 그리고 미래가 4.8인데 현재 지역구 이석을 상대로 해서 하면은 정상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실은 50% 연동형을 적용시켰을 때 민주당이 14석을 가져가고 그리고 한국당이 10석을 가져가고 정의당이 12석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병립형을 다 나눠버리면 비례에서 20석을 민주당이 가져가고 그리고 한국당이 15석이고 정의당이 13석을 가져가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이상적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현재 116석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었을 때 그런 것이지 이게 지역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만약에 140석에 육박하는 지역구를 가져가게 된다면 또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2석밖에 못 가져가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19석을 가져가고 그리고 정의당이 14석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큰일 났구나 생각해가지고 민주당에서 캡을 씌우는 거거든요. 이거를 현재 50석 중에서 25석을 하냐, 30석을 하냐, 35석을 하냐라는데 현재인 상황 가지고 하더라도 50% 연동해서 배분되는 비례대표 의석은 37석 정도 됩니다. 예. 그런다고 따지면 정의당은 이걸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35석까지만 확보하면 최대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이것을 25대 25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전략으로 이제 가겠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어렵고 그리고 어렵기도 하고 선거법이 굉장히 이렇게 누더기처럼 누더기가 되고 또 하나 문제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석패율 문제도 있죠. 또 권역별도 어떻게 나눌 것이냐. 너무나 어려운 지금 미적분보다 더 어려운 이런 상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 정의당은 석패율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해찬 대표는 석패율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단 한국당 반대는 뒤로 하고라도 이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 의견 일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의당이 결과적으로는 좀 양보할 가능성이 클까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마지노선은 저는 30석 정도로 극적으로 타협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30석으로 한다 하더라도 현재 6석인 정의당은 한 2배 정도 12석까지 가져가 10석 내지 12석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받아들일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죠. 근데 오늘 또 석패율 같은 경우는 완전히 차단시켰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또 석패율은요 정의당과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대한신당이라든지 민평당에 있는 또 정당들이 석패율을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또 충돌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국당은 이런 선거법 자체가 안 된다. 오늘 원내대표 3당 문희상 국회의장이 만나자 했는데 오늘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안 나가서 결국 무산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 4+1 협의체에서 이렇게 단일안이 안 나오는 것 속으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일단 뭐 아마 본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하는 바가 지금 척척 맞아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겠죠. 사실 4-1이라는 것 자체, 협상 자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지금 서로 조율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한국당이 강하게 되게 투쟁을 하고 국회를 어느 정도 상당히 조금 홀딩 시켜 놓으면 충분히 이러한 그 선거법 이 국면 자체가 연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선거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행대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4+1과 관련된 이 막판의 지금 논의 자체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밥그릇 싸움처럼 보이면서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조금 이 낯뜨거운 지금 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자.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의 뜻대로 간철될 수 있다는 그러한 나름의 계산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문희상 의장이 주말 내 각 당에 다 합의를 해서 합의안을 가지고 와라 그랬는데 지금 더 복잡해진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본회의 개의를 할지 말지를 두고 다시 문희상 의장이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자, 민주당과 한국당의 강대강 여론전도 지금 점점 더 거세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자, 오늘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불법 집회는 황교안 대표를 믿고 막무가내로 해도 된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한국당은 오늘 오전 국회 앞 규탄대회를 열었는데요. 오늘 수요일에 문재인 정권 3대 국정농단 게이트 진상조사위를 발족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태극기 집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상들이 특히 불법이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소음은 허용 기준치를 넘은 지 오래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공부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었으면 물론이고 쓰레기 투기, 노상 방뇨도 모자라서 더 심각한 그런 일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이런 일들조차도 상식 이하의 일들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무법적인 탈법적인 마구잡이 행위가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번번이 이들의 집회에 참여하고 또 때로는 철야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니까 빚어지는 일이 아니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의 본질은 거짓과 부패 덩어리 그 자체였습니다. 이번 3대 게이트에 등장하는 친문
386 카르텔은 문재인 정권의 구석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어둠의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사유화하고 은밀하게 공작 정치 그리고 권력형 비리를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3대 게이트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지금 반성에 나서기는커녕 끝없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네, 한국당 주말에도 장외 집회를 열었는데요. 장외 집회만 나가면 꼭 만나는 사람이 전광훈 목사 아니겠습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자꾸 이렇게 얽히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집회를 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는 인원의 문제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돈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과연 자유한국당이 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회의론이 많거든요. 그거를 이제 아마도 그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이제 기독교 단체가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이제 보완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나름대로 보완제 역할을 하면서 이제 끌고 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상황을 보면서 오늘도 보십시오. 지금 비건 대표가 와서 이게 굉장히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정치가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막 화가 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정치가 몰락하고 정치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날 정도로 지속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고요. 나중에 좀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야가 극한 대립을 가니까 최대 수혜자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는 좀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여야 정당에 대한 이 부분들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집회를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정치라는 거는 대화가 협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저는 똑같은 시각에서 50대 50이 잘못했다. 어느 쪽이 잘했고 잘못했다고 따지기 이전에 결국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한 발짝 더 나가서 손을 잡아야 될 부분은 결국은 집권 여당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뭐 양쪽 다 국익을 좀 우선순위에 그렇습니다. 두면 좀 답이 쉬워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당은 오늘 국회 본청 앞에서 공수처법, 선거법 규탄 대회를 열고 있는데 오늘 한국당 지지자들이 국회 들어가려고 하다가 경찰과 대립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일단 뭐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뿐만 아니라 공수처법과 또 그걸 비롯한 검찰개혁법 자체가 통과될 경우에는 상당히 한국당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불리한 국면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위기 상황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이 대규모 장애 집회도 열었고요. 저는 뭐 야당이 대규모 장애 집회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지만 앞서 이 말씀하셨던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고 있는 그런 종교단체와의 집회를 연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한국당의 좀 생각이 다시 한번 좀 제고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사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정광훈 목사에 대한 오늘 경고를 보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인영 원내대표의 최종 타깃은 결국 한교안 대표라는 것이죠. 지금 그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지금 집회 자체가 보면 상당히 이 국민들이 보기엔 좀 민망한 수준이거든요. 상당한 발언들이 지금 그러니까 논란이 상당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교안 대표가 그 집회 가서 마이크를 잡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그나마 상당히 잘 돼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정교의 분리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한교안 대표가 그 정교 분리의 원칙을 허무는 것이 아니냐? 또 하나는 또 어떤 특정 종교의 아주 지나친 편향성에 좀 매몰된 것이 아닐까? 저렇다고 한다면 과연 국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은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당 내에서도 이런 특정 종교단체의 아주 강한 주장과 이렇게 손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상당히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아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공격함으로써 한국당 내의 이쪽에 보면 내부적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충돌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도 아마 민주당 겨냥하고 있을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투쟁 방식이 옳은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다시 한번 겁니다.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자, 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들 반대하는 것 외에도 지금 문 정권 3대 게이트 진상조사위를 오늘 18일에 발족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힌 상황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그 유재수 건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명 수사 의혹도 그렇고 또 지금 비핵화 협상도 그렇고 지금 상황적으로만 보면 한국당이 불리한 상황은 아닌데 지지율을 좀 볼까요? 오늘 나온 YTN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자, 정당 지지율 보면 민주당이 약간 올라가고 한국당이 좀 떨어진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극한적 대립 투쟁. 그러니까 네. 저는 무조건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조금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좀 유연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투쟁은 할 만큼 한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표가 삭발도 하고 단식도 하고. 단식도 하고 또 무기한 통성을 했으니까 이것을 어쨌든 간에 협상을 통해서 풀어나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모든 협상을 그냥 차단하고 상대방이 일방적 양보를 하고 일방적으로 포기하라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역시 그래도 정치라는 건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의 명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맞다 틀리다를 넘어서서 정치 과정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투쟁 일변도가 아니냐. 뭔가 새로운 특히 신임 원내대표가 이제 새로 나왔으니까 신임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서 뭔가 협상의 물꼬가 트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했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조금 나쁘게 작동되고 있는데 특히 이 중도층에서 봤을 때요 상당히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나쁜 기운이 있고요. 더 나가서 왜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또 떨어지냐면 이런 연구는 안 했지만 결국은 새로운 보수당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정당의 창당이 나오고 있으니까 보수 분열과 관련된 도대체 통합과 혁신이라는 거는 투쟁 말고도 통합과 혁신에 관련된 가시적인 조치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 속에서 아직까지 이제 국민들이 좀 자유한국당이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저는 그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중도층 표심이 중요한데 한국당이 계속해서 무조건 반대만 하다 보니까 이 표심을 좀 끌어오기 힘든 부분이 있고 투쟁 방식을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조언까지 해주셨는데 자, 여당 앞서 보셨지만은 여당 지지율은 아주 조금 올랐고요.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4개월 만에 부정평가를 앞서서 긍정평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49.3%.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뭐 김영희 교수님 잘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야가 아주 극한적인 투쟁을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거기서 한 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아마 상당히 좀 반사적인 이익이 있지 않나 생각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한국당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신뢰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또 이 집권 여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그러니까 여당의 지지층은 결집되는데 문제는 보수 지지층은 한국당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신뢰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으로 만약에 전개될 경우에는 지난주 우리가 목도했던 영국 총선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영국 총선에 보면 사실 이번 승리를 보수당 승리로 하기보다는 노동당의 패배라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노동당이 이번 총선에서 상당히 좌편향적인 아주 극단적인 주장을 하면서 국민들의 기대했던 야당으로서의 그러니까 신뢰도를 잃어버렸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고스란히 지금 우리 정치 현실에도 각 당의 정당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당의 입장에서도 이 지금 만년 그러니까 강성 투쟁 일병도의 방식에서 뭔가를 조금 유연한 이 협상의 태도를 놓으면서 이 지금 이 꽉 막힌 부분에 있어서 뭔가 물꼬를 트는 그러한 대한정당으로서의 모습도 지금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지지율 오르는 부분 두 분 다 이제 국회에서 너무 정쟁이 심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오히려 수혜를 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에서 검찰 수사가 굉장히 다각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었을 때 있었던 청와대 수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이 지지율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패스트 트랙 정국이 좀 더 거치고 나름대로 정상화되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3대 게이트와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만 해도 뭐 홍보수석이 직접 나와서 검찰에 대해서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검찰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거는 일방적 주장이다. 수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얘기할 뿐이다 얘기하니까 청와대하고 검찰이 대립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거는 결국은 사실관계, 팩트관계 가지고서 싸우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저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는 문재인 정부 특히 대통령한테 결코 우호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아직 악성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선거 개입 문제라든지 또 감찰 무마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게이트에 대한 부분들이 클리어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또 얘기하지 못했던 일들이 터져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요. 이것이 이제 과거에 있었던 거와 같이 합쳐져서 굉장히 이제 공격을 받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조금 의아스러운 거는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단 한 번도 언급을 한 적이 없거든요. 검찰에 대해서 아주 엄정한 수사를 하라는 게 보통 청와대와 관련된 수사가 나오면 역대 정부는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연말이나 연초에 대통령 메시지도 이 수사와 관련된 부분 속에서는 분명한 입장 표명을 저는 해야 될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청와대와 검찰의 신경전은 네. 지금 더 격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을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이 비위 의혹을 청와대가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반박을 했고 그리고 또 검찰에서도 다시 재반박이 나오는 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러한 지금 청와대와 검찰의 충돌을 지켜본 국민들 마음이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지금 이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지금 그러니까 유재수 부시장의 공소장에 놓는 여러 가지 지금 특정된 사실들과 관련해서 청와대에 지금 관계된 사람들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 이걸 그대로 두면 기정사실화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팩트를 분명히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유재수 부시장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혐의들이 계속적으로 유출돼서 나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자신들의 유리한 쪽으로 그러니까 국면을 끌어가기 위해서 불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 그 불선한 의도가 결국은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뭔가 좀 영토를 받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청와대의 이러한 조치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하다. 문제는 청와대의 그 관계자들이 지금 현재 이 수사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이고 무엇보다도 지난 7월 달에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을 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하라는 그 말과도 배치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검찰 수사를 상당히 믿고 지금 의심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제3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수사 주체를 필요하다. 그럼 청와대가 그렇게 자신 있으면 특검을 자청하라는 겁니다. 특검을 자청하라. 예. 자신이 있으면. 예. 어쨌든 이 청와대와 검찰 충돌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지금 뭐 예상했던 대로 반응이 극과 극인 이런 상황입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 한국당 김용태 의원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윤석현 검찰총장인가요? 이분이 입만 열면 조금만 있으면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조기 축구에는 그래도 뭐 골이라도 나오는데 맨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데 전혀 성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제가 볼 때 국회 폭력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은 애초에 본건에 대한 수사를 갖다가 진행이 못 된 상태에서 다른 건을 갖고 지금 이렇게 확대해 가고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검찰의 국기문란 3대 사건으로 엄청난 국민의 어떤 심판을 갖다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까도카도 계속 나오는 양파남 조국 때문에 그렇죠. 그냥 원래 나왔던 자녀 입시 비리 하고 웅동학원권로 했으면 기소했으면 100번 했죠 벌써. 그런데 지금 유재수 건이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까서 또 나온 겁니다. 자, 이제 이거 아마 연말 넘기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 못하도록 해놓고 청와대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지금 이제 다 관련돼 있잖아요. 뭐 윤건영이니 백원우니 이런 사람들 입장을 일방적으로 즉 피의자들의 입장을 청와대 홍보수석이 나와서 공식적인 자리에 다 얘기했다는 건 참 황당한 일이고. 네, 자 여야 의원 두 분의 이야기 듣고 왔는데요. 김용태 의원 얘기부터 좀 해보면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를 못하도록 해놓고. 그렇습니다. 지금 피의자들 입장을 청와대 홍보수석이 나와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얘기를 했고 두 분 다 이 부분은 좀 부적절하다 앞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차재원 교수님께서
청와대가 자신 있으면 특검을 자처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단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검찰 수사가 이제 완료되고 나서 부족하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특검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검찰에서는 한치라도 의혹도 없이 조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자꾸만 저렇게 검찰을 향해서 압박을 하게 되면 지금 민병두 의원은 뭐 검찰의 국기문란 3대 사건이라고 얘기를 아주 강하게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당의 검찰 압박 3대 사건일 수도 있는 거죠. 달리 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너무 검찰에 대해서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차분히 기다리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뭐 국회 차원에서의 특검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요. 청와대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검찰 수사와 관련돼서는 좀 차분하게 좀 지켜보고 그리고 그 나중에 반응하는 게 좋은데 지금 특징이 뭐냐면 너무 즉각적으로 청와대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청와대와 관련된 분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마치 옹호하는 듯한 청와대가 피의자와 신분에 있는 분들을 너무 지나치게 옹호한다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검찰이 또 즉각적으로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지금까지 역대 정권에서는 없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보도가 모두가 금지된 상태에서 하나 분명한 건 이겁니다. 청와대가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검찰은 수사를 한 당사자고 여기는 자신의 당사자들 얘기만 들은 거기 때문에 대검찰청이 어저께 얘기한 식으로 그건 일방적 주장이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설득력 있어 보이는 게 수사를 한 주체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합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 좀 이례적이다 이 단어를 좀 많이 쓰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근데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검찰 수사 과도하다 이런 입장 계속 견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도 그렇고 지금 거기서 가지치기 한 지금 청와대 관련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그렇고 지금 조금 기다려보시죠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나오고 또 나경원 그 전 원내대표의 수사는 좀 지지부진하다. 여당에서는 좀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불만이 아마 상당히 지금 비등한 상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자체도 사실 지금 그 가족들에 대해서 다 지금 기소가 이루어진 꽤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지금 소환해서 물론 뭐 무기권을 행사했습니다만 많은 지금 전문가들의 예측과는 달리 아직까지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 그거 자체는 그럼 검찰이 이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자체를 무리했던 것이 아닐까? 공소유 유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김용태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청와대 감찰 무마와 관련된 또 다른 의혹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기소를 안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일단 수사 주체가 달라요. 하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조국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감찰 무마 뭐 이런 부분들은 동부지검에서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좀 말이 안 맞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러니까 검찰과 관련해서 여당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바로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관련된 이 전국 상황에서 발생했던 야당 의원들의 폭력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이 결정을 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검찰이 결국은 지금 이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검찰개혁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회에서 처리하는지를 지켜보고 난 뒤에 뭔가를 하겠다는 뜻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과 뭔가 정치적 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원래 지난번 국정감사 때 윤석열 총장이 그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정무 감각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검찰하는 행토가 상당히 정치적인 이 지금 뭡니까 득실을 계산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명백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의혹이 불거진 만큼 조금 뭔가 입장을 내놓을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선거법안뿐만이 아니라 지금 공수처법도 그렇고 검경수사권 조정법도 그렇고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거. 저희가 시간이 되면 좀 자세히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되는지 좀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차재훈 부산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연말 연시를 맞아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가 정치적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을 다잡을 예정입니다. 추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6주간을 공직기강 특별황리기간으로 운영합니다. 특별황리기간은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것입니다. 복무 소홀과 업무 지연, 소극 행정이 있는지, 또 공직자의 비위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발견된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곧바로 징계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또한 공직기강 확립의 일환으로 예의 단속하기 바랍니다. 정당 행사를 지원하거나 공공자료의 불법 유출, SNS 등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경우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특별감찰국 감사관들을 투입해 대대적인 공직감찰에 나섰던 감사원은 올해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떠들썩한 감찰이 오히려 공직사회를 위축시켜서 적극 행정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훼손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올해는 드러내지 않고 차분함을 유지하면서 공직감찰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객관적인 행위 사실은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행위나 태도가 이 씨의 엄격한 성격 때문이라면서도 결국엔 부족함에서 나온 게 아닌가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오랜 기간 엄격한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평생 스트레스를 참아온 이 씨가 우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닌지 살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 상주 영천고속도로 사고로 7명이 숨지고 3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이 비나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얇은 살얼음으로 변하는 블랙아이스 현상 때문으로 추정이 되는데 왜 이름이 블랙아이스냐? 여기 눈길이나 일반 빙판길과는 달리 투명한 얼음 아래 아스팔트가 그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육안으로 구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미 여러 차례 관련 심각성은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한 달 전쯤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이 고속도로에 지금 차 여러 대가 엉켜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추가 사고를 막으려고 지금 한 남성이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수신호를 보내는데 하지만 이 SUV 차량이 미끄러지듯 돌진을 하고 이 넘어진 남성이 또 일어날 새도 없이 이번에는 또 다른 차량이 빙판길에서 속도를 주체하지 못하고 사고를 내고 맙니다. 이렇게 40여 분 동안 차량 20여 대가 연달아 부딪혔습니다. 아주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멈춰있는 차량 뒤편에서 승용차 한 대가 그대로 미끄러져서 이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지난달 29일 강원도 고성에서 차량 5대가 연이어 추돌했는데 모두 블랙아이스 구간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자, 이런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책, 속도를 줄이는 등 운전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안전수칙을 빼고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상습적으로 만들어지는 지점에 대한 주의 경보, 그리고 빠르게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입니다. 자, 이 경보를 위한 기술 이미 지난해 초 개발이 됐습니다. 차량이 블랙아이스를 지날 때 평소와 달리 헛바퀴가 돌고 또 미끄러지는 현상 등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트럭이나 고속버스와 같은 이 사업용 차량, 과속이나 급정거, 난폭 운전을 막기 위해서 교통안전법에 따라 차량 운행 기록계가 달려 있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40만 대 정도에 달하는 이 사업용 차량의 운행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디에서 겨울에 유독 차량 헛바퀴가 돌고 또 급정거가 집중되는지를 알아보자는 겁니다. 문제는 이 사업용 차량 가운데 90%는 바로바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운행 기록계뿐 아니라 이 데이터 전송 장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접근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로그 파일을 다운받고 또 무슨 USB에서 어디서 또 뭐 보내고 이런 게
힘드니까 네. 그냥 한 달에 8,000원씩 내고 그 통신 연결을 한 거예요. 데이터를 계속 실시간으로 1분 단위로 계속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 네네. 거기서 취합을 해서 스토비에 이제 제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편한 거죠. 그냥 자기는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근데 어딘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뭐 내비게이션 가지고 그 정보를 알려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걸 관리자가 알면 빨리 그 지점 가서만 막 같이 뿌리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이 도로 아래 열선 그리고 온수 파이프를 깔거나 자동으로 제설제를 뿌리는 구간을 늘리는 건 비용이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11만 킬로미터가 넘는 도로, 또 고속도로만 4,700킬로미터가 넘는 상황에서 쉽게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이 운전하면서 주의해야 할 방안을 찾아보자면 얼어붙은 도로에서는 급제동 대신에 이 브레이크를 2번이나 3번씩 나눠서 밟아야 합니다. 또 차가 미끄러질 때 이 미끄러지는 걸 막겠다고 핸들을 반대로 돌리면 차가 회전하는 스핀 현상이 발생을 하니까 차가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조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예년 기온을 웃도는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집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11도까지 올라서 큰 추위 없겠는데요.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옷차림에는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은 모습인데요. 앞으로 하늘은 차차 흐려지겠고요. 중부지방은 밤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1도, 대전이 15도, 광주와 부산 16도로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내일은 새벽에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후 비구름 뒤를 따라서 찬 공기가 밀려오겠고요. 모레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내려가면서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강원 영동에는 수일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무척이나 건조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대학 운동부 선수 가운데 30% 이상이 신체 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교 운동선수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4,924명 가운데 33%인 1,613명이 구타나 머리 박기 같은 신체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차례 신체 폭력을 당했다는 상습 피해자도 전체의 15%가량인 255명으로 지난 2010년 조사 때보다 늘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본 선수는 470명이 넘어 전체의 10%에 육박했습니다. 골프장 나들이에 이어 12.12 호화 오찬으로 전두환 씨가 국민적인 공분을 사는 가운데 설악산에 있는 이 백담사가 30년 넘게 보관해온 전시 물건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백담사 측 관계자는 전 씨가 1988년부터 사찰 내 화엄실에 머물면서 사용했던 모든 물건을 최근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철거한 물건은 의류와 침구류, 거울, 촛대, 화장대, 세숫대야 등입니다. 백담사는 전 씨가 퇴임 9개월 만인 1988년 5.18과 50 비리 책임자 처벌 요구에 따른 대국민 사과 뒤 2년 동안 머문 곳으로 백담사는 화엄실에 안내문을 설치하고 전 씨의 물건을 보존, 전시해왔습니다. 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표할 예정인데 현장 연결합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관계부처 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택가격은 작년 9.13 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 과열 현상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과열의 중심에는 투기적 성격이 강한 일부 지역의 고가주택 거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남권의 9억 초과 고가주택 거래 비중은 연초 20% 중반에 머물렀으나 가격이 상승 전환한 7월 이후에 5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서울의 갭 투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60%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저금리로 인한 낮은 금융비용 등으로 주택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은 크지 않은 반면에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 기대가 강하게 작용하여 갭 투자, 전세 대출 등 금융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하여
투기적 매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편법, 불법 증여 및 대출 규제 우회 등 이상 거래도 상당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지역의 과열이 주변부로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던 인근 단지 또는 외곽 지역은 갭 메우기 움직임으로 덩달아 가격 상승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은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통합마저 저해하게 됩니다. 정부의 정책 의지와 가용한 수단이 있는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합니다. 주택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초가 되는 만큼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휴식과 안정을 주는 거주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도 주택시장 안정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주택 투기 소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주택시장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의 4가지 방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금융대출이 투기 수요의 자금 동원 수단이 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겠습니다. 둘째, 다주택 및 고가 1주택 보유 부담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양도세 혜택을 엄격히 제한하여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셋째, 사실상 거래 허가에 준하는 강력한 조사를 통하여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및 우회 행위를 원천 금지하겠습니다. 넷째, 수요가 큰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하여 중장기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제 근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의 강화입니다. 첫째,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 내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가계,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를 대상으로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그 외 주택은 시가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LTV 한도를 40%에서 20%로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현재 금융회사별로 관리하고 있는 뎁 서비스 레이쇼 DSR 규제는 개인 차주 단위로 모든 대출을 통합 관리하는 등 규제를 우회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요건인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1년 내에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 의무를 추가하는 등 실소유자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겠습니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이른바 갭투자 방지를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 후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둘째,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입니다. 즉, 공정과세 원칙에 맞게 종부세를 강화하고 양도세 혜택은 실거주 중심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종부세율의 경우 고가 1주택에 대해서는 0.1%에서 0.3%포인트, 3주택 이상자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2에서 0.8%포인트 추가 인상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3주택 이상자와 동일하게 300%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대폭 현실화하여 시가 30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단 1주택 고령자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하여 실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고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에 배분되는 종부세의 세수 증가분을 서민주거복지재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시행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여 실거주자가 아닌 경우에 공제율을 제한하고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신규 구입주택으로의 1년 내 전입 요건을 추가하겠습니다. 임대 등록주택에 대해서도 거주 요건 2년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주택 단기 양도 중과세율을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장 내 매물이 확대되도록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하겠습니다. 셋째,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정부는 개별 거래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통하여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및 우회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우선 정비사업 단지의 고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간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집값 상승을 선도한 강남구 등 서울 13개 구와 과천, 하남, 광명시의 13개 동 그리고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성북구 등 서울의 5개 구 37개 동을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전수조사하고 국토부의 실거래가 상설 조사팀을 신설하여 특별사법 경찰관을 전면 배치하는 등 주택거래 허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촘촘하게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청약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전매 등 적발 시 청약 금지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청약 당첨 거주 요건 및 재당첨 제한도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관리를 위해 합동 점검과 함께 등록 요건 및 사업자 의무도 강화하겠습니다. 임대 등록 시 종부세,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재산세도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초과 주택은 그 혜택을 제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확대입니다. 실소유자를 위한 도심 내 주택 공급도 방식을 다양화하고 그 속도를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서울 도심 내 부지 4만 호는 패스트트랙 적용을 통하여 사업 승인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들이 최대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의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성 요건 충족 시에는 사업 시행 면적을 지금이 1만 제곱미터에서 1만 제곱미터로 확대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준공업 지역 내 주택 공급을 위하여 산업, 주거, 복합 건축을 확대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함께 공급하는 등 제도 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금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즉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정부 차원의 조치인 금융감독 규정, 세법 시행령 개정 등은 조속하게 완료하고 종부세법 등 법률 개정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금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주택 실소유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시장 교란행위, 시장 불안에 대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할 공간이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빼앗는 작금의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 수요, 공급 양 측면에 걸쳐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 대출 규제, 그리고 주택 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없이 시행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정부의 시장 안정 의지에 함께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총리께서 오늘 안정화 방안. 네, 홍남기 부총리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대책 듣고 왔습니다. 일단 서울 강남권 재건축발 상승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 자금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갭 투자 같은 투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일단 진단은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투기 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이런 3대 원칙 아래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지금 투기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구의 고가 주택에 대한 어떤 규제들이 좀 강화되는 게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집 살 때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9억 원 이하는 그대로 두고 9억 원을 초과하는 이제 금액의 시가 9억 원 초과의 주택을 살 경우에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비율을 기존의 절반으로, 그러니까 40%에서 20%로 제한을 하겠다 이런 거고, 또 15억 원을 넘는 아주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이제 집을 살 수 없도록 하겠다. 뭐 이런 그럼 내용들. 15억 초과 아파트는 대출이 금지가 되는 겁니까? 뭐 이 15억 아파트가 모든 지역은 아니고 이제 주택 거래가 많고 집값이 급격하게 오른 어떤 투기 지역, 그러니까 투기 과열 지구에 있는 15억 원을 초과하는 이제 주택에 대해서는 돈을 빌려서 살 수 없게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가 주택은 이렇게 되면은 현금 부자들만 접근 가능한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번 대책이 정부가 이렇게 규제책을 내놨는데요.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련 내용은 저희 뉴스가 끝나고 이어지는 뉴스들에서 좀 자세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뉴스 앤 이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